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한라산에 첫 눈도 관측됐고 절기상 소설도 이미 지났습니다. 추위는 반갑지 않습니다만 이맘때쯤이면은 신의 첫눈이 과연 언제 내릴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첫눈에 관한 추억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혹은 뭐 그 겨울의 찻집, 아니 그해 겨울의 추억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래서 고백 타임부터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었습니까? 고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 군대 생각이 납니다. 첫눈하면은 낭만이 하고는 뭐 네. 네. 그 제가 그 군 시절을 그 강원도 철원 민통선 근방에서 군 시절을 보냈는데요. 99년도 아마 1월이었습니다. 그때 첫눈이 왔는데 그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제 모르죠. 이제 뛰어나갔는데 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쌀이 빗자루를 나눠주는 거예요. 쭉 줄을 서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추억이 가끔 생각납니다. 예. 뭐 사랑과 낭만은 나연 씨에게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연 씨, 좀 네. 분위기 다른 추억 뭐 없을까요?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주말마다 이게 저희 집에서 극기훈련처럼 한라산을 갔었어요. 예. 그래서 겨울에 가면 윗세오름쯤에 거기서 이제 비료포대를 타고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기억이 눈만 내리면 떠올라요. 네, 낭만적이지 않았죠. 극기 훈련. 네. 기대했던 게 안 나오네. 제일 씨 뭔가 좀. 저한테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별 네. 기대는 안 했는데 혹시나. 저는 뭐 이제 서귀포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서귀포 시민들은 항상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좀 위험했었던 일도 좀 기억도 있고 예.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애틋한 얘기는 없네요. 제가 군대 썰매 운전 뭐 그런 거죠 뭐. 예. 혜진 씨. 저는 더 슬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2000년 그 12월에 24일 예. 날짜 좋죠. 2000년 12월, 2000년 12월 24일에 내렸던 눈이 기억이 나요. 아 그때 눈이 내렸나요? 네, 제주는 아니고요. 제가 그때 신림동에서 그 고시 공부를 할 때였는데, 야. 근데 고시생 입장에 네. 눈이 많이 내리는 것도 서러운데 설마 12월 24일에 눈이 내릴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네, 창문을 열어보니 한방눈이 퐁퐁퐁 내리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뭐 친구들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시험이 너무 2월 달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눈을 보면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원망하면서 커플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내년에는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저 커플들 다 깨져라. 네. 시험에 합격하려면 첫눈 따위는 잊어라. 낭만 따위가 무슨 중요하냐.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자, 포근한 추억으로 문을 열어봤고요.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경영을 이어갔던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결국 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습니다. 운영 이후에 매년 약 40억 가까운 적자가 있어 왔다고 하죠. 제일 씨,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이번 그 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철수를 딱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독점적인 권한을 줘봐도 결국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공기업도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전 이번 사례가 확실하게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년 적자만 내던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사업을 결국 설러불기로 했수다. 관광공사는 지정 면세점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또난 수익 사업도 허멍 적자를 맥과각한 햄신디양. 경영 회복만큼이나 도민들 신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암수다. 일단은 그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거 시내 면세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 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혹시 그 컨벤션 센터 거기 있는 거 고람신가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면세점 그게 아니고 지금 철수 결정이 내려진 면세점은 2015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2016년 5월 중농관광단지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문을 열고 신화월드로 이전한 시내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5년의 그 면세 사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16년, 물론 운영 첫 해에는 좀 약간 적자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적자가 한두 해가 계속되다 보면 이거는 뭐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2016년에 44억 원, 2017년 45억,
그리고 2018년 38억, 올해도 40억 원의 적자가 예상이 평균 된다고 40억 합니다. 정도 계속 적자가 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의 한 103, 40억 정도의 지금 적자 누적 규모가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적자 규모가 거의 200억에 달하더라고요.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근데 박홍배 사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시내 면세점 운영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인 원인으로 전체를 호도하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왜냐? 신라하고 롯데는 잘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라하고 롯데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따이공이라는 그 그렇죠. 보따리상, 예, 프로 쇼핑러 네. 이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싹쓸이 한 거죠. 물건을 많이 사면서 그 관광객은 50% 이상 줄었는데 오히려 면세점 매출은 전체적으로 20%가 증가를 했다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매출 구조에 대한 비판은 그렇죠. 분명히 많았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를 혼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면세점 사업의 본질은 유통입니다. 백화점이나 이제 어떤 소매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상품을 어느 정도 좋은 상품을 떼어오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면세점 가면 좀 좋은 것들 많이 사시지 않나요?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으시죠. 네. 결국 뭐냐 하면 얼마나 명품을 잘 가져오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바잉 파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구땡이라든가 샷땡이라든가 루이비땡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루이비 때가 비슷했어. 진짜. 아, 비슷했나요? 너무 비슷했어요. 근데 과연 제주관광공사가 그런 바잉 파워를 갖고 있었느냐? 바잉 파워도 없이 너무 섣불리 뛰어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나연 씨는 뭐 어떻게 보세요? 면세점 평소 자주 이용하신 편이세요?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용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네. 저는 이게 어떻게 관광공사가 그 시내면세점을 제주에서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원래는 그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그 면세점 운영 노하우가 굉장히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 12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서 TF팀을 따로 꾸려가지고 이제 시내면세점에도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15년 2월에 그 시내면세점 추진 계획을 이제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본인들은.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그 이익들이 이제 환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눈치를 봤던 그 당시가 기억이 좀 나요. 큰 결심을 한 게 2015년 2월인데요. 그리고 관광공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5월에 본인들이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운영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대요. 근데 그 매출에서 뭐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늘 적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뭐 부적당한 것이 이런 뭐 수수료비 있잖아요. 맞아요. 여행사에서 이제 손님들 모시고 오면 드리는 비용만 연간 뭐 50억 원에 가까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경영을 사실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손객 수수료 지출액이 상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적자를 봤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데 구조적인 문제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진출에 대해서 이미 경고의 신호가 있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이미 경고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야, 그거 JDC가 뛰어들면 2년 안에 망하게 하고 JTO가 뛰어들면 1년 안에 망한다더라 하는 얘기가 이미 돌았어요. 면세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 면세점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과 기회를 준 것처럼 너무 무모하게 뛰어들었다. 저는 사실 200억 가까이 이렇게 적자와 마이너스 운영을 한 공기업의 수장이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 가가지고 기자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아유 뭐 이렇게 할게요. 뭐 이거 좀 안 됐어요. 좀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대도민 사과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도민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어떤 채널이나 루트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마침 제가 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관광공사의 4대 핵심 가치. 이걸 딱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전과 책임. 도전했네요. 도전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엄청난 적자를 낸 관광공사 면세점이 이 정도로 끝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이거는 도민사회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특허 기간이
21년 2월까지거든요. 그럼 6개월 전에 그 관세청에 철수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쇼핑, 그 아까 남아 있는 재고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재고 물품을 처리하면서 과연 이 손실이 어디서 날지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면세점에 파견된 브랜드 직원이 80명 가량이 되거든요. 이 80명 직원을 해당 그 사업체로 복귀시킨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대거 제주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철수 등의 그 사정으로 인해 이분들이 일자리가 잃을 건데 이분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이게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야 될 그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문 면세점이 이제 지정 면세점이잖아요. 원래 상반기 그 이익이 그 순이익이 11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쪽의 인력과 그리고 모든 거를 집중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제주도에 이제 지원받은 금액이 90억 원. 그러니까 한 해 30억 원씩 가져갔다고 평균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도 예산을 50억을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그 중문 그 면세점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충당을 할지 한번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이제 제주관광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의문부터 좀 그렇네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관광공사 원래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종합적인, 통합적인 이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상품이라던가 자원도 개발을 하고 이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 등에 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지방 공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어떤 그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인데 지방공기업법에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뭐 제주관광공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리더십하고 전략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경영 시스템, 세 번째가 경영 성과, 그다음 네 번째가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보고, 5번째가 이제 정책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를 좀 봐보면 2015년도에는 나 등급 평가를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가, 그리고 2017년도에는 뚝 떨어져서 라,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나, 2019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우수하에 해당하는 가이고, 마 등급이 매우 열악한 이제 5단계여가지고 제주관광공사를 보면은 좀 부침이 많다. 어떤 애는 되게 다 있는데요, 가나다라?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이 제주관광공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358개를 대상으로 한 그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92.74점을 받아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영평가는 다등급밖에 못 받았느냐? 적자 공기업은 아예 이제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제 원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전제 조건이군요. 네. 특히 이제 지방 공기업이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괜찮을까 하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돼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영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다시 어려워지고 결국 이제 스스로 이제 문을 닫는 걸로 그치는 반면,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14조에 이미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아주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라던가 일반회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방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마련된 지방 공기업이 도리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건정성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지금 제주관광공사가 그러한 위기 요소를 유발시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따끔한 지적이 있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다 보니 이제 제주관광공사에서도 이제 노사 간 합의로 각종 수당 지급 안 받고 2019년 12월에 이제 손익 평가를 해봐서 적자로 평가가 되면 매년 받아왔던 본봉 100% 정도의 평가급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안들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뭐 정보 공개도 충실히 해보겠다, 윤리 경영도 해보겠다. 비상 경영. 네. 현장 맞춤
맞춤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겠다. 그리고 소외된 관광지역들을 좀 활성화시켜보겠다. 이런 목표들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좀 잘 마무리되고 위기를 극복을 해서 이제 다가오는 내년에 이제 저희가 다시 얘기할 때는 고객 만족도 1위에 나아가서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평가를 받았다더라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죠. 뭐 산간벽제, 교통을 담당한다든지. 근데 관광공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6단계 제도 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은 2년 만에 통과가 됐는데 반면에 4.3 특별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혜진 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주 4.3 사건 희생자형 유족들 치유형 배보상 문제가 실린 4.3 특별법 개정안. 희생자형 유족들은 애각하게 지들염신디도 올해도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염신디양. 이제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 올해 처리를 약속했던 만큼 여야의 합의가 꼭 이루어지길 바래쿠다. 사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4.3 특별법을 통해서도 4.3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던가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은 많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거나 이제 의료적 질환을 겪고 계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제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4.3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4.3 트라우마 설립센터 치유를 설립하는 부분하고 이제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법률안이 사실 발의된 거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오영훈 의원 60분이 발의한 게 사실 2017년 맞아요. 12월. 상당히 2년이 다 돼가죠. 네네, 상당히 오래됐죠. 발의는 했는데 언제 논의가 되고 있느냐. 지금 행안위, 소관부서가 지금 행안위여가지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간 게 이제 무려 16개월이 지난 네, 2019년 올해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안심사를 위해서 이제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는 됐는데 이제 금전이 달려 있으니까 뭐 재원 마련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명예훼손이라던가 역사유고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하고의 충돌 등이 문제가 돼가지고 통과는 못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국회가 이제 사실상 거의 기능을 못하면서 올해 이제 얼마 전이죠. 이제 11월 14일에 소관 행안위가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다시 열렸는데 그때 안건으로 못 올라갔어요. 안건조차도 테이블에 못 앉은 거예요. 올라가지 못했고 행안위 소속으로 지금 강창일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법안심사 소위원회 지금 아직 특별한 일정 잡힌 게 없으니 여야 간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뭐 26일, 뭐 27일 이렇게 날짜를 다시 잡아보겠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제주 4.3 특별법 정부 개정안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목표는 밝힌 상황입니다. 아니 장은 묵히면 맛있기라도 하고 이것저것 담가 먹기라도 하죠. 법안은 도대체 묵혀가지고 뭘 어디다 쓰려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요. 2년이면은 이거 좀 프리미엄급 된장 아닌가요, 이거는? 뭐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도 이제 뭐 상임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뭐 글자라든가 법 체계하고 이제 혼돈 없는가 또 이제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도 해야 되고 본회의도 뭐 첩첩산중인데 이 지금 참 불안한 게 좀 많아요. 지금 이게 뇌관이 뭐냐 하면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제 12월 5일 그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관련한 안건을 지금 직권 상정하겠다고 지금 이미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4.3 특별법에도 좀 어떤 좀 관심과 이게 좀 이 시선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시선이 이쪽으로 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는 결국 여야 모든 정당이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의를 약속을 했거든요. 특히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예. 그 서울 제주도민의 날 행사에서 뭐 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리겠다.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속 지켜. 아니, 약속까지 했는데 왜 지금도 안 하시고 있냐고요. 이게 좀 빨리 좀 하세요, 좀. 예, 아, 참 그렇습니다. 그 언제까지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호소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 말이죠. 이렇게 해를 넘길 경우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4월 3일부터가 선거 시작일이거든요. 그 운동 시작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총선 문제와 또 연결이 돼서 후보들의 또 공약사항 또 여기 정책으로 또 이어지지는 않을지 또 이렇게 또 대물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4월 3일 추념식 되면 어떤 그림이 딱 나올지 저는 좀 약간 지금 예상이 되는 게 여야가 다 옵니다. 다 온 다음에 이제 유족분들이 왜 4.3 특별법을 처리를 안 했느냐 그러면 아이고 저 A당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이고 B당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아이고 C당이 발목 잡기를 하는 바람에 이러면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 안 되면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유가족분들이 지금 70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 직접 4.3을 겪으셨던 분들은 거의 연로하셔서 거의 남아 계시지도 않잖아요. 그분들에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사실 사과 전에는 사과 이후에야 용서가 가능하지 사과 전에 무조건적인 관용과 화해를 요청드릴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입장도 살펴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국가폭력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국가의 그 보상이나 사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의무인 것 같고, 예, 더 늦기 전에 이제 유가족분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금 87,287명이 희생자 또는 희생자 유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 그러니까 제주 도민의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지금 어떻게든 지금 4.3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희생자와 일부 유족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제주 도민들이 그동안 공권력으로 받았던 부당한 탄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법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 출신인데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4.3이라는 단어를 스치듯이는 들어봤지만 분위기상 뭔지 모르는데 입에 올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였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어른들이 모이거나 뭐 제사 자리 이런 데에서도 뭔가 웅성웅성하는 거지 어떤 정확한 느낌을 몰랐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상규명도 많이 됐고 명예회복도 많이 됐지만 이제 조금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를 지금 법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쪼록 뭐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되지만 이제 뭐 신락 같은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 해묵은 과제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쟁으로 인해서 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벌 받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나연 씨가 준비하셨죠?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주도가 지난 11월 16일에 2019 스타트업 앤 벤처기업 스피크 아웃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어요. 이건 선후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선후배들이 모여서 뭐 그동안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자리였는데요. 제주 스타트업이 활기를 띄엄수다. 요지금 150개가 넘는 회원사들이 모여 교류 행사도 허여신디양. 제주 발전의 새로운 힘으로 조리를 잡을지 소뭇 관심이 모다점수다. 저희가 6차 산업 도시재생을 다뤘을 때도 스타트업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이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연 씨가 그 관련 활동하고 계시니까 쉽게 좀 설명부터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뜻인데요. 이걸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시작 단계의 신생 창업가들을 이제 일컫는 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징이 고수익, 고위험, 고성장의 리스크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는 엔젤 투자라고 그래서 뭐 모르는 분들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시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투자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이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 이제 상상 속에나 가능한 일이라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10조 원 이상이 되면 뿔이 10개 달린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의 동물인 데카콘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예. 그만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제 좀 중소기업급이나 대기업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제주도에도 지난 2017년에 스타트업 협회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 저도 거기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50여 개 회원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잖아요. 뭐 제주형 스타트업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제주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다 각자의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야만 렌터카를 빌릴 수 있던 거에 착안해서 이제 렌트카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대여 가능한 렌트카들을 이제 한 플랫폼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이제 예약하고 이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것도 네, 스타트업이고요. 아니면 뭐 빈집 많잖아요. 시골에 10년간 무상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숙소로 제공을 하고 이제 소셜 펀딩으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거기 주주분들에게 장기 체류나 뭐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공유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의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런 게 다시 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제주가 뭐 1차 산업이나 관광 산업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데 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신생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으쌰으쌰 하는 기운들이 어느 스타트업에나 있어요.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점들도 있어서요. 뭐 향후 스타트업들의 활동들에 이게 제주도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나연 씨가 뭘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미술평론 하시고 저술도 하시고 스타트업 전도사시고 네. 전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습니다. 예. 경문 씨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참여는 필수적 아닙니까? 네,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첫 번째 창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창업의 아이템이 나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자금. 하잖아요.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금이 청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도심, 구도심에 가서 먼저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청년들은 아이템이 좋아서 이게 하다 보면 잘 돼서 옆에 또 다른 창업하는 청년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구도심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고 여기에는 그 상생 협력 상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W360에서 비슷한 걸로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구도심에 원도심에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상가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 그리고 영세 상인들에게 장기간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그 빈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행정에서 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공유 숙소. 그러니까 빈집을 활용해서 공유 숙소로 좀 이렇게 약간 개조해서 많은 분들을 받는 건데 이것 역시 민박업에 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민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건데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만 민박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참 그러고 보면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 정말 뭐 이렇게 공유 숙소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집주인이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그 숙박형 시설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이용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걸로 이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박형의 경우에는 세금 같은 게 좀 다릅니다. 뭐 호텔이나 이런 등등등. 근데 이제 그거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임대차와의 관계도 복잡하고 초단기 임대차냐 숙박으로 볼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아주 어렵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은데요. 어렵죠, 사실. 이거 딱 숙박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걱정하는 이제 불건전한 행태로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 뭐 세금도 잘 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스타트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없던 거를 새로 진입시키는 것인 만큼 규제도 잘 다듬어져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이게 없던 거고 좋은 거니까 막 해보자 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제가 너무 두드러져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보면은 어떤 기존의 비슷한 업태
어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요 걸림돌 때문에 분명히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저 플랫폼 저 운수 사업자 타다, 그리고 타라. 그러니까 이곳이 과연 택시 업계처럼 이렇게 그 불특정 다수를 이제 운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저 검찰이 지금 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규제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성숙도, 시장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OECD 평균 스타트업의 3년 이후 생존율이 57.2%래요. 반 이상이 살아남았는데 한국이 38.2%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인구수 대비 스타트업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고 불리는 핀란드. 요즘에 자이리톨의 나라인데 이곳의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 핀란드가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 시작이 사실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정부나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버텀업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태계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인데요. 그 시작이 무려 알토 대학교의 학생들이 2009년에 대학생들이요. 본인들이 이제 스타트업 연구하는 동아리 방으로 쓸 수 있게 학교에 빈 창고를 내어달라고 총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창고를 얻어내고 그 창고의 이름을 스타트업 사우나라고 붙인 거예요. 사우나 역시 굉장히 그런데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우나의 뜻이 여기서 진짜 땀이 쏙 빠지도록 우리가 회의를 하고 열정을 불태워서 스타트업을 해내자, 읽어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대기업 같은 곳에서 어떤 문제점, 해결 못한 문제점을 이제 알토대 학생들한테 의뢰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서 열심히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거나 어떤 개발 방법을 이제 고안해내면 그게 다시 대기업과 합병을 하거나 뭐 대기업에 다시 스카웃이 돼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핀란드도 원래는 뭐 제철이나 뭐 IT, 뭐 노키아로 굉장히 대표되는데 그런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제 도시였어요. 나라였는데 그 노키아가 이제 무선통신업을 이제 파산을 신청하면서 거의 국가 경제가 기우는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도 대기업에 더 이상 의존할 수는 없고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 기반의 사업들을 이제 다양하게 분포시키고 싶다는 의지, 국가의 의지와 또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 안전망이 기능을 하면서 지금의 핀란드의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약간 반대되는 입장에서 좀 약간 우려되는 측면을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그 90년대 중반 학번으로서 이제 그 2000년 어간에 제가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제 기억 중에 많이 남는 게 하나가 IMF고 또 하나가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이 뭐냐면 이제 그 인터넷이 굉장히 이제 일상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이영재닷컴, 뭐 장혜진닷컴, 뭐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정작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닷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들이고 끌어들였는데 막상 이게 뭔가 시장에 상장되고 뭔가 기업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쭉장이 뿌린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주가가 붕괴되고 이게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거든요. 그때 좋은 이름 선점하자 그래서 그렇죠. 계획도 없이 일단 주소만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 그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 수익 구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회에 엄청난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 위워크라는 어떤 공유 오피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심지어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엄청난 고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통째로 빌려요. 건물을 통째로 빌린 다음에 여기에 1인 기업가들을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그 어떤 1인 기업의 어떤 공유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가 막상 기업 공개를 했는데 5분의 1 토막으로 지금 굉장히 기업 가치가 아주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는 스타트업 이게 막상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좀 온도차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결국 뭐냐 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는가? 비즈니스를 시장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량한 투자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가? 이걸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세점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자신 있을 때 도전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요. 강경무 씨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20차 포럼을 진행했는데 이 포럼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 43 읍명동 중에 고령화로 인해서 16군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내 40시개 읍면동 중에서 16바띠가 으서질지도 모른댄 햄수다. 아기들도 안 나고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오고생이 나타난 결과인디양. 모울들이 더 하영 으서지기 전에 돈돈하게 대비도 하고 노력도 해사하쿠다. 읍면적 위기다라는 말은 계속 들어왔는데 이런 게 수치로 이번에 조사가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 수치를 들어보면은 뭔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수치가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산정 방식은 한 지역의 그 여성입니다. 만 20세부터 만 39세 인구 수를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수를 나눈 값인데요. 1.5 이상은 소멸 위험 지수가 매우 낮음. 그리고 1에서 1.5는 보통, 그리고 0.5에서 1은 주의 단계, 그리고 0.5 미만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가임 여성 수가 고령자의 수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가 큰 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자, 근데 안타깝게 지금 결과를 보니까 대정읍도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대정 지역이 그 소멸 위험 지수가 0.488로 그래도 0.48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또 넘어갈 수 예. 있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으로 방안으로 있습니다. 결론은 도시재생이고요.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그 광역 단위 사업으로 좀 크게 했거든요. 그 원도심 뭐 그런 여기 칠성통 원도심 크게 갔는데 지금은 마을 단위 사업으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정, 상하모래 일대 지역도 도시재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희연 씨는 최근에 취재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취재면이 소멸 위험 중에도 고위험으로 분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 가보시니까 실제로 좀 느껴지던가요? 네, 지금 추자면에서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뭐 취재도 할 겸 뭐 연구도 할 겸 자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위험 지역 중에서도 고위험군이라서 0.165입니다. 지수가. 0.5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네, 2000년에 3,200명이었던 인구가 2010년에 2,500명, 그리고 2018년에 1,800명입니다. 이제 10년 주기로 앞 단위가 바뀐 거예요. 1,000명 단위로 이제 줄어드는 수치가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네, 떨어졌고요. 그 1,800명 인구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528명. 그러니까 30% 이상이 초고령화가 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산업이 좀 약해지면서 다들 뭐 한림 쪽으로 한국 선박주들이 이제 이주를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서 가족 단위로 또 옮기시니까 젊은 세대 인구들이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던 집들이 당연히 빈집으로 남아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걷거나 이제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구 쪽에 뭐 배가 들고 날 때나 그런 그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는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현실이거든요. 네. 나희연 씨는 하도 미소도 많으시고 밝은 얼굴이셔서 모든 소식에 다 미소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가보니까 돌아다니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대요. 밝은 건 좋습니다. 예. 자, 읍면적이 살아야 제주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일 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번 주제를 보면서 그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소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를 계속 써야 되나에 대해서 좀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너무 자극적이고 위기 조장. 예, 지역을 너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좀 폄하하는 좀 그런 약간 의도를 가진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뭐 저희가 이걸 앞으로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이렇게 뭐 결정할 수는 없는 건데 좀 제주도의 작년에 이제 출생률이 1.2였거든요. 예. 이게 1993년 이래로 최저입니다. 게다가 이제 제주도도 정말로 이제 유입 인구도 한참 늘었다가 이제 뚝 떨어져서 신규로 이제 유입되는 인구도 기대도 점점 없고. 줄고 그럼 낳는 애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소멸 위험이라는 말이 가지는 경각심 그 동네가 사라지는 집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소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어가 가지는 그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그런 효과는 있다. 네, 그런 효과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아무튼 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으로의 인구 문제는 앞으로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인구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 어떤 해당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얼마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느냐에 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지역 소멸로 대표되는 어떤 격차와 불균형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걸 또 이제 우리 제주라는 지역 안에서 또 이제 한정시켜 봤을 때 이른바 산북으로 불리는 제주시, 산남이라고 불리는 서귀포 지역의 격차가 더 두드러지는 건 참 큰 굉장히 문제죠. 서귀포 시민으로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소멸 위험 지역 16곳 가운데 지금 서귀포가 몇 개 같습니다. 10몇 개 되는 아, 예, 맞아요. 예. 10개가 서귀포라고 해요. 많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난이 아닌데 그 외에 비해서 반면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은 지역은 모두 요즘에 3, 40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제주시 대단히 아파트가 있는 지역, 예.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예.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서귀포시가 10곳, 그리고 제주시가 6곳이잖아요. 16곳 중에 그 제주시에는 도시재생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귀포시에는 도시재생과가 없어요. 지금 소멸 위험이 그 많다는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한데. 숫자도 네. 많고 지수도 많거든요. 서귀포시가. 그래서 이 도에서는 좀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서 서귀포시가 이 소멸 위험 지수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이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눈에 닥친 문제는 해결해야 될 듯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출산율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 드립니다. 이게 마치 경쟁처럼 유행이잖아요. 저희는 연말보다 5만 원 더 드립니다. 막 이런 게 유행이긴 한데 이게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애를 안 낳는다. 그럼 각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저출산을 대비해서 신규 역점 사업으로 뭘 할까를 봤더니 사실 출산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이 가장 많아요. 849건의 예. 그 신규 역점 사업, 출산과 관련 역점 사업 중에 이제 출산 단계 사업이 61.2%고요. 그럼 정책 지원 수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현금을 지급해 주시는 게 52.1%. 그다음이 서비스, 그다음이 현물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첫째 아이의 경우 5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비교 대상으로 두 개를 꼽았는데 서울 강남구는 첫째 20, 좀 차이 나죠. 둘째 50, 셋째 100, 넷째는 300. 출산 양육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해남이에요. 해남. 첫째 300. 그리고 둘째 350, 셋째 600, 넷째 720인데 이거를 한 번에 지급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첫 달에는 이제 쉐브에서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머지는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분납을 하고 이게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사랑 종합 포털에 가보시면 내가 궁금한 동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일이. 현금이라는 게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고 소중한 돈이고 결국 우리 세금으로 낸 돈인데 사실 이게 정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것 때문에 애를 낳게 되느냐, 이거가 있어서 애를 낳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느냐 하는 거는 300이래. 이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의 인구 기부를 위해서 어떤 방편들, 아이디어들이 더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요. 먼저 지일 씨 어떤 방편들이 있을까요?
결국 인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의 역할입니다. 예, 여성의 역할인데 여성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 환경, 교육 환경, 어떤 치안 환경 등을 좀 잘 만들고 뭐 육아라든가 일자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좀 가까운 곳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서로가 좀 경쟁을 하면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제주에. 그래서 제주의 뭐 이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말한 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였대요. 뭐 자연이나 문화나 뭐 심지어 뭐 기업 창업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한 경험이나 실험이 가능한 열린 곳이라는 이미지가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권이나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고정이 되면 젊은 분들이 유입 인구가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봤더니 뭐 그러니까 결혼이라던가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달라진 게 제일 큰 요인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엔 또 결혼 비용, 주거 비용이 길을 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애를 키우는 비용이 부담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부담이냐, 애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하는 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낳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모든 게 다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단계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금전에 얼마를 주고 해결한다는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부터 뭐 직장 취업 문제부터 하나하나를 다 이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정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저희 뭐 지역 소멸지역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소멸 위험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지역, 그 지자체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마을이 뭐 어린이 돌보미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가꾸면서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시내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애들 키우기가 되게 좋아,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하지만 외곽지 그리고 촌에 있는 그리고 구도심 지역들은 애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거든. 그런 환경적인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어서 해서 그 마을이 나서서 거꾸로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끝에는 사회복지가 답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안심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이걸 좀 선도할 수 있는 역할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올해 마지막 달 1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비가 그쳤네. 그 아래 스타트업 사우나가 있고요. 그 회의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슬러시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1월 더우니까 끝나고 나서 슬러시 먹자. 그런 비슷한 뜻이 있어요. 사우나 후에 슬러시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국제 스타트업들 모인 이제 컨퍼런스 같은 국제 회의거든요. 매년 11월이 되면 핀란드는 이제 눈이 녹는 것도 아니고 쌓인 것도 아닌 슬러시 상태의 날씨가 된다고 해요. 맞네. 네네. 저 스타트업 찜질방 신청합니다. 요거 좀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아요. 식혜 아, 예, 식혜. 식혜는 한국형. 슬러시형 네, 시원하게. 한국형. 예, 그렇습니다.